넘어가서 고전소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환기봉이고요. 고전소설은 여러분들이 어휘 같은 것들 좀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소설의 큰 흐름만 잡아가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은 딱히 없긴 합니다. 일단 작자 미상의 소설이고요. 여기 갈래를 보면 가문 소설이자 여성 영웅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봉건적인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들이 만연해 있을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성 영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런 영웅 소설들만의 특징 중에서도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다른 그런 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주제가 남장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여성의 영웅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세계관 자체가 여성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세계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성으로서는 영웅이 될 수 없으니까 남장을 한 거잖아요. 이런 가치관, 이런 어떤 세계관도 있다. 그래서 보기에서 금환기봉에서 장선빙은 관직이나 지위 같은 개인적 성취를 얻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는 거죠.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장선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성별이 밝혀진 후 지위를 일부 환수당하고 전부 다 뺏기진 않았네요.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이제 아래를 읽을 때 장선빙이라고 하면 중심 인물이 등장하겠고, 이 사람이 남성의 모습으로 어떻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가, 뭐 전쟁에 승리한다거나 뭐 도적을 잡아들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 신하들이 나와 살펴보니 두 글의 문체가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쌍의 주옥 같고 비단 같은 문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신하들이 어떤 글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너무 뛰어나. 요거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신하들이 감히 우열을 정하지 못하자 좌승상 최후가 아래였다. 최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좌승상이라고 하면 그 산정승, 그러니까 임금 바로 아래에 있는 총리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정이 대빵이고, 그 다음이 우의정, 그 다음 좌의정 이렇게 셋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태, 이런 상태를 이르는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충암 기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사자성어를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태. 쉬운 표현 있죠? 막상막하.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난형난제. 난형난제. 형이라고 부르기도, 아우라고,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비등비등한, 뛰어난, 둘 다 뛰어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있어요. 백중지간이라고 합니다. 백이 으뜸이에요. 1등. 중은 버금, 두 번째 2등입니다. 그 둘의 어떤 관계, 1, 2등을 다투는 관계, 백중지간 또는 백중세라고도 얘기합니다. 백중세. 표현이 많죠? 뒤에 가서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있다. 이 두 글은 실로 고하가 없으니, 고하, 높고 낮음이 없사오니 둘 모두를 불러 폐하 앞에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겨 이름을 부르게 하니 하나는 하남 벽도촌 김희경으로 아버지는 평장 김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들 중 한 명이 김희경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고요. 김희경의 아버지가 이제 김정이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희정의 아빠의 부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청주장수정으로 아버지는 이부상서 장자영이었다. 그래서 한 명은 장수정이고 이 장자영은 저 장수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장수정의 부. 임금이 만면에 희색이 가득한 채로, 만면, 온 얼굴에 희색은 뭐예요?
기쁜 기색이라는 거예요. 기쁠희.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김정을 돌아보니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김희경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들 칭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김정도 기쁘고, 한편 장선빈은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영희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장선빈은 여성인데 어떻게 과거를 봤을까? 남장하고 있는 상태구나 유추할 수 있겠죠? 내가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말리 먼 곳에다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니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선빈이 남장을 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남장을 왜 했나?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기 위해서, 또 내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신양명의 꿈도 갖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가족의 이 원수를 갚는 그런 일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장선빈이 남장을 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장선빈이 남장한 이유. 장선빈은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 가정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거고, 여기 장원급제하면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한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몸으로는 장원급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했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그러면 이 장선빈이 남장을 한 이름이 장수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선빈은 장수정인 거예요.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생각했다.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김희경이 예전에 이 장자영, 장상서가 곧 장자영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아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 지금 장자영의 아들이 나랑 똑같이 호명이 됐단 말이야? 그럼 진짜 아들이 있나 봐. 그런데 왜 장소저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소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죠.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장소저는 장선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영한테는 장소저, 즉 장선빈이라는 딸 한 명만 있어. 그거를 다 알아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장에 대해서 약간 눈치를 좀 챌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의심하며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게 장선빈이 되겠죠?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자, 고운 얼굴, 뛰어난 어떤 품체, 격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유달리 눈에 띄게 뛰어난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뭔가 막상막하, 백중지간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이렇게 다들 뭔가 비슷한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군계일학 들어본 적 있죠? 군계일학. 군, 무리 군자예요. 개, 닭들 무리 중에서 한 마리의 굉장히 눈에 띄겠죠? 군계일학. 그리고 낭중지추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겁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오잖아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그러니까 어느 무리에 속해 있어도 이렇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을 이르는 말이 있죠. 제자가인이라고 합니다. 제자가인. 이제 이 외모, 용모 같은 것이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어전 임금이 있는 그 공간이에요.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는 없는 법.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임금이 이 둘 중에 한 명을 처해야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냥 둘 다 등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인물 및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 어디 사용됐나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찾으면 그렇지. 주석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 같은 두 신하 일이다. 중략 줄거리. 임금이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선빙을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럼 이때 이 위왕은 대립되는 지점에 있는 인물이 되겠죠. 뭐 다른 나라 왕이겠지.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의 어떤 간신, 그러니까 뭐야 돼?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선빙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자 장선빙은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서 올린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사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지필묵을 가져오게 한 후 답을 내렸다. 종이, 붓, 먹, 지필묵이라고 하고요.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그러니까 저 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 어떤 글의 이러한 글의 어떤 종류를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선빙이 쓴 표 글을 받아보니 한편으로 놀랍고 의아한 마음을 어찌다 적을 수 있겠는가? 그럼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서리법이 사용이 된 거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금은 장선빙이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나를 일부러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야. 즉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선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말하며 장선빙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선빙이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그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고 입신양명하려는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보통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시대가 그랬던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어진 군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죄를 청하느냐?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근데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내가 경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 그래서 태자나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봐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못 봐도 상관없는데 너는 하루에 한 번 못 보면은 굉장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표를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용된 표현 방법은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슬프다 안 슬프다?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장선빙과 이별하는 상황에 대한 임금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이 이별한다는 건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그 이별이 아닌 거 알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잖아. 여기 나왔잖아.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앞에 보기에서요. 이 여성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그 당대의 사회적인 어떤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장을 했을 때 충분히 이 인물의 능력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자다라고 밝혔을 뿐인데 그 어떤 이 신하로서의 어떤 관직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약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임금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왕인데 이제 그래도 그런 법도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병부 상서 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아 거두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드러나죠.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 경의 공에 감사를 표한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다 빼앗아간 건 아니에요. 그죠?
병구상서. 보통 이제 병구라고 하면 병사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되게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일이라고 치부가 되어 왔으니까 그 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아. 태학사라고 하는 건 교육기관과 관련된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남겨두겠다. 비록 벼슬에 나오진 않더라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조회하도록 해라. 조회하는 게 왕을 아련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성의 한계로 인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장선빙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태학사도 관직 자리 중 하나인데 X가 돼야겠죠? 관직에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다. 일부만 뺏겼을 뿐.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통해 상대와 만남을 이어가려는 말하기가 제시되고 있다. 임금이 장선빙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그래서 조회해라 라고 구체적인 시기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인물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장선빙이 답을 받아보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했다. 보통 이런 걸 다 그냥 듣자마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듣지 않고 내시에게 명하여 장선빙에게 태학사의 관을 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관이니까 이 태학사라고 하는 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명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선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걸문을 나와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리란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저 사당이라고 하는 건요.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대부 집안? 이라고 하면 다 각자 집에 하나씩처럼 그 유교 성인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따로 별당 같은 게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꼭 고전 시가에 보면은 영웅들이 집 떠나거나 할 때 그 사당을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올리고 막 그래요. 그냥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곳, 어떤 공자 맹자를 모시고 있는 곳,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인물이요. 지금 우리가 장선빙이라면 그래도 여자의 신분이었는데 태학사 자리 정도 받았고 벌도 안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리란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늠름했던 여자가 요조숙녀로 바뀌니 온 집안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특이하게도 생각했다. 장선빙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설랑과 영춘이 위로함에 그쳤다. 둘은 장선빙의 친구거나 아니면 뭐 시비 여러분들 아나요? 시비? 고전 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시비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전 시가에서 자연 속에서를 자연을 좀 배경으로 한 강호가도 시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시비는 살인문 그래서 이제 풀로 엮어 만든 그런 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소설에서 어떤 인물을 갖다가 시비라고 칭하게 되면은 여자 종을 의미합니다. 여자 종. 여자 노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선빙이 다시 여자로 돌아가는 것에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지금 자기가 여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장선빙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입을 해보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까지 인정받고 아주 높은 병부상서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물론 벌 안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그냥 남자였다면 이럴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입신 양명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날 임금이 장선빙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저때 저 사랑한다는 건 그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성적인 사랑 그게 아니에요.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이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었다.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정과 최 씨는 중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정과 이 김희경의 아버지죠. 최 씨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최 씨는 이제 김정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희경의 엄마. 자리를 정해 앉고는 소매 속에 표를 꺼내 펼치며 장선빈의 일을 자세히 고하자 김정이 표를 보고 놀라고 감탄한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이냐. 붓을 들어 문장을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 전장에서 적장을 뺀 여자는 만고였다. 만고는 우리 고전 시가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만고에 푸르리라 이런 표현들 있죠.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자, 지금 이 위에서 영탄, 반복, 서리법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이 따옴표 안에서 찾으면 돼요. 영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탄을 드러내는 거, 화자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느낌표 사용됐잖아? 느낌표 사용되면 영탄법. 반복법은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반복법. 서리법은 아까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사용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용이 되었죠?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기특하다는 거지. 장선빙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김정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경탄하여 맞이하느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같이 탄복하였다. 최 씨는 더욱 칭찬하며 말하였다. 장소자의 행동이여. 규중여자로서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훌륭하다면 그지없이 사랑하는 김정이 김희경에게 말했다. 장소자는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물론 우리는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되는 거지만 저 둘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남장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 혼약이 맺어져 있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 표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수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지조절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너와의 혼약을 적었으면서 수절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김희경과 결혼하겠다는 뜻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약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내가 이제 옥란을 취하고 명월공주와도 연을 맺었으니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순 없다. 네 생각에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김희경은 이미 옥란이랑도 결혼했고 명월공주랑도 연을 맺었고 공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왕의 어떤 사위 부마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예전에 혼약을 맺었던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체도 우리가 알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결혼할 뜻도 있다고 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대의 혼인관습 일부 다처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부 다처제. 그래서 좀 봉건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건 앞에서 여성의 신분으로서 관직을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고 김정은, 김희경에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장소저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일단 그럼 근거를 든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하나는 여기 나왔죠. 이전에 너네가 혼약을 맺었어. 약속을 했어. 그리고 장소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두 번째, 네가 이미 이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빈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빈은 혼자 늙게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곤란한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임금의 딸 명월공주랑 결혼했어. 근데 자기가 이전에 혼약을 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임금이 표 내용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장선빈은 혼자 늙게 내버려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죠.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리도 만무합니다. 임금님은 어질고 밝으신 분이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헤아리실 거다.
이미경은 임금의 성품을 예찬하고 유기적 가치관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의 대안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다. 일단 임금 성품 예찬하고 있죠. 어질고 밝으신 분이다. 유기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다? 신하의 정을 헤아리는 것이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관이 별게 아니지. 충, 임금과 신하 간의 충, 효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과 관련된 유기적 가치관. 단순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도 신하를 헤아려 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제 해결 대안에 대해서 해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금한 기본까지 다 살펴봤고요.